요즘 시기에 월세 사세요? 전세도 못 구하시나 봐요? 강남 한복판 상견례 자리, 화영은 예비 며느리와 사돈을 허름한 빌라에서 월세 사는 집안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을 마련하라며 대놓고 면박을 줬어요. 하지만 화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같은 큰 행운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노을인생극장에서 그곳으로 행복의 기운을 아낌없이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충격과 반전의 연속인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이에요. 올해 5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동네 식당 사장으로 알고 있죠. 매일 아침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평범한 아줌마요. 딸 은지와 함께 낡은 빌라 2층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을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은지가 퇴근하고 식당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온통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은 게 한참을 운 게 분명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 있었어? 은지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어요. 따끈한 된장찌개를 내줬는데 한술 뜨다 말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국그릇에 딸아이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화영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죠.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 마련해 오세요. 우리 아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되니까요.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엄마가 우리 집 알고 나서 계속 이래.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딸을 무시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듣고 있자니 손에 쥔 행주가 저도 모르게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 부끄럽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부끄럽다니. 이 낡은 빌라가 뭐가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거지. 하지만 은지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울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가느다란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8년을 키운 제 딸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은지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고 하더군요. 내일 강남 라메르 레스토랑에서 1시에 만나요. 혹시 오실 때 택시비 없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대절해 드릴게요. 택시비를 대신 내준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은지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요. 한번 만나보죠.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검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치마에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더군요.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레스토랑까지 걸어갔어요. 화려한 간판, 발레 파킹 서비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창가 자리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화영과 민준이었죠. 화영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더군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카르티에 팔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 사람 시선이 제 온몸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남대문 재킷부터 운동화까지. 저를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어머, 오셨어요? 화영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라는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은지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은지는 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화영이 레스토랑이 처음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여기가 1인당 20만 원 정도 한다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메뉴판도 안 보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직원을 불러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저를 힐끗 보는 게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물만 마셨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화영은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결혼하려 한다는 둥, 자영업이 요즘 힘들지 않냐는 둥, 저를 탐색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빌라에 사신다고요? 월세예요? 화영이 저한테 월세 사냐고 노골적으로 물었을 때 은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화영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전세도 못 구하시나 봐요? 월세는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식사 내내 화영의 무시가 이어졌고 저는 묵묵히 식사만 했어요. 은지는 거의 먹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차올랐거든요. 계산할 때가 됐어요. 화영이 카드를 꺼내려다가 일부러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저희는 부담될 테니까요. 저는 제가 내겠다고 말했어요.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8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홧김에 그냥 결제하고 나왔어요. 레스토랑을 나설 때쯤 화영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혼수는 준비되셨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초라하면 곤란한데. 저는 멈춰섰어요. 천천히 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초라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을 거예요. 화영이 잠깐 움찔하는 게 보였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자기가 민준을 만나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딸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래요. 이제 보여드리죠. 낡은 빌라 보증금으로 예단을 마련하라고요? 좋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식당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오래된 문종이 울렸어요. 뒤돌아보니 화영이었습니다. 옆에 같은 또래 여자가 하나 더 있었고요. 둘 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화영이 선글라스를 내리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군요.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벽에 붙은 바래진 메뉴판, 오래된 김치냉장고. 그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화영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봤지? 이게 무슨 식당이야.
포장마차도 아니고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나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죠. 화영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화영을 보며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 사돈 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일부러 놀란 척 하더군요. 아, 맞다. 여기가 그 식당이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화영이 얼굴을 찌푸리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는 게 보였어요. 얼룩이 있다는 듯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메뉴가 뭐가 있어요? 화영은 메뉴판도 안 보고 물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제가 말하기 시작하자 화영이 손을 저으며 끊었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된장찌개 2개요. 근데 여기 위생은 괜찮죠? 그 말에 제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깨끗하다고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두 사람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은지라는 애도 별로라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두부를 썰었어요. 도독, 도독, 도독. 칼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끓어오른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어요. 20년 동안 만들어온 레시피였죠. 직접 담근 된장에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 아침에 손질한 싱싱한 호박과 감자. 정성스럽게 만든 찌개였습니다.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화영이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멈칫하더니 다시 한술 더 떴죠.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술, 2술, 3술.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영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눈이 반짝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죠. 5분도 안 돼서 2그릇이 싹 비었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화영이 마지막 국물을 들이키고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무표정을 만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그렇네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영이 계산대로 왔고 저는 나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6,000원입니다. 화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내려다 멈추더니 일부러 동전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짤그랑 짤그랑. 동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하나씩 세며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요. 일부러 느리게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어요.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화영이 동전들을 다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요. 16,000원 맞죠? 저는 하나씩 확인하며 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랑딸랑.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동전들을 내려다봤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은지가 잠든 뒤에 저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묶음, 사업자 등록증들, 통장 사본들. 20년 동안 제가 조용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라고 할 수 있죠. 2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으로 5억을 받았어요. 거기다 증조할머니 유산으로 3억이 더 들어왔고요. 그 돈으로 낡은 빌라 3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죠. 식당이 잘 됐어요. 구수한 된장찌개가 입소문을 탔고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전국 30개 매장으로 성장했죠. 지금은 80개가 넘습니다. 건물도 하나둘씩 늘려서 지금은 서울에만 10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총 자산으로 따지면 200억은 넘을 겁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숨겼어요. 일부러 월세 빌라에서 살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한다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엔 화영 같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제 법률 대리인이자 비서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남에 주얼리 가게 하나 조사 좀 해줘. 상호는 화영 주얼리야. 건물 소유주, 임대계약 만료일, 그리고 가게 재무 상태까지 상세하게.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쪽 하늘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기다려요, 화영 씨.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흘 뒤 가게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비서였어요. 대표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죠. 말해봐. 비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화영 주얼리는 강남 A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지성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2달 후 만료됩니다. 그런데 비서가 잠시 멈칫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신호였죠. 화영 주얼리 측은 임대료를 2번 연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부채가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저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보고 내일 약속을 잡아달라고요.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 보증금으로 예단을 마련하라고 했죠? 좋아요. 그럼 제가 뭘 빼야 할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수수하게 입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처럼요.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동훈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 평범한 차림새 때문이었겠죠.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성개발 대표라고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선생님 건물 매입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김 대표가 자금은 준비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자산 증명서였죠. 서류를 밀어주니 김 대표가 펼쳐봤어요. 그 사람 눈이 점점 커지더군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8채 소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강남 상가 2개 소유, 총 자산 200억 원 이상. 김동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자산 목록입니다. 확인하셨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 대표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건물 1층에 주얼리 가게 있죠? 2달 후 임대차 계약 만료된다고 들었는데 재계약 안 하실 거죠? 김 대표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임대료를 자주 연체해서 고민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시세보다 5%더 드리죠. 김 대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주얼리 가게 재계약은 절대 안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건물주가 된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거였죠. 김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주일 내로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더군요. 이제 시작이에요, 화영 씨. 2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잔금을 입금했죠. 55억이었습니다. 현금으로요. 김 대표가 등기부등본을 건네줄 때 그 사람 손이 약간 떨리더군요. 정말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얼리 가게 재계약은 절대 없다는 약속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소유자 박정숙. 이제 화영 주얼리가 있는 건물은 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강남 한복판이었죠.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고급 자동차들. 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화영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계약 완료했어. 45일 후에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서 발송해줘.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죠.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보름이 흘렀어요. 은지는 민준과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식당으로 왔을 때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민준이랑 헤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자꾸 엄마 편만 들어.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나한테 참으래.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남편이 내 편이 안 되면 어떻게 사냐고 물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르륵 흐르진 않았어요. 뭔가 단단해진 게 느껴졌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딸이 최고라고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내일이면 화영에게 통지서가 도착할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하더군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통지서 발송이 완료됐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우리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죠. 평소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몇 일이 지났어요. 저녁 9시쯤이었죠. 은지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 왔어. 민준이 엄마가 가게 나가야 할 것 같대.
건물주가 바뀌어서 재계약이 안 된대. 민준이가 엄청 당황하던데.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딸을 봤습니다. 은지는 몰랐죠. 제가 한 일인 줄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됐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 일이잖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영리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민준에게서 은지한테 전화가 또 왔다고 하더군요. 화영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새 자리를 못 구하고 있대요. 보증금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우리한테 돈 좀 빌려달래. 시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2천만 원만.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딸을 돌아봤습니다. 은지에게 물었죠. 은지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딸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냥 민준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돈 한 푼도 안 빌려줘. 알았지? 은지도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더군요. 자기는 민준이랑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은지가 제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후련한 듯한 눈물이었죠. 한 달이 또 흘렀어요. 어느 날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영 주얼리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요. 저는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초여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죠.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인생도 변하고 있었고요. 2주일 후였어요. 은지가 식당으로 왔을 때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자기한테 헤어지자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후련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은지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나도 이미 마음 정리했어. 민준이는 결국 엄마 편이었어. 나는 계속 혼자였고. 은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잘했다고,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화영 주얼리 건물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서류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곧 화영이 가게에서 나갈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강남 명품 가게에서요. 제가 무시당했던 것처럼 화영도 무시당할 거예요. 제가 동전으로 모욕당했던 것처럼 화영도 모욕당할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화영 주얼리 퇴거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곧 2주일 후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2주일. 화영에게 남은 시간은 2주일 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기다려요, 화영 씨. 이제 곧 끝나요.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은지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에 뭔가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앞에서 민준을 봤다고 하더군요. 완전 초췌하다고 했어요. 얼굴도 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영 씨 가게 있는 건물, 혹시 제가 산 거냐고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은지도 저를 봤죠.
한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샀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화영 씨가 가게 나가는 것도 저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참 뒤에 왜 그랬냐고 물어서 대답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심했냐고 물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 곧 화영 씨가 가게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어요. 그 뒤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화영이 가게에서 나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에게 밥을 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화영과 마주칠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말해줄 겁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말해줄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영이 가게를 비워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점심시간 전이라 뜸한 시간이었어요.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화영 주얼리 철거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직원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강남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심장은 평소와 달랐어요. 두근두근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화영 주얼리가 있는 건물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건물이었죠. 제가 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1층에 있는 화영 주얼리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짐을 싸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쇼케이스들이 비어 있었고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화영이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서 직원들이 짐 싸는 걸 보고 있더군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색이 창백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문종이 울렸어요. 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쇼케이스, 쌓여있는 박스들, 벗겨진 벽지. 한때 화려했던 공간이 초라하게 변해 있었어요. 화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화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천천히 펼쳐서 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건물이 최근에 매각됐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사돈 어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새 건물주가 접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짐을 싸던 직원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화영은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죠? 저는 서류를 화영 앞으로 더 내밀었어요. 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훑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유자 박정숙 매매 대금 65억 원. 서류가 화영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펼쳐졌어요. 화영은 저를 보다가 서류를 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더듬거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낡은 빌라 보증금 빼서 예단 마련하라고 하셨죠? 화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월세 사는 주제에 무례하다고 하셨죠. 궁상 맞다고 하셨고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화영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식당에서 동전으로 계산하셨죠. 일부러 천천히 세면서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비 없으면 대절해준다고 하셨죠. 저희 집안이 체면이 없다고 하셨고요. 화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화영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쌍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일어나세요. 화영이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화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2주일 내로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약은 없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하셨으니 그동안 많이 벌으셨겠네요. 화영이 말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4억이 넘게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화영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제 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혼도 없다고요. 은지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발. 화영의 애원에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참, 제 식당 말이에요. 전국에 80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시작했죠. 뒤에서 화영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건물이 서울에 10채 있어요. 이 건물 포함해서요. 낡은 빌라 보증금으로 예단 마련하라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참, 그 빌라들도 다 제 겁니다. 일부러 월세로 살았을 뿐이에요.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저는 곧바로 문을 닫았어요. 딸랑딸랑 문종이 울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화영이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고 있더군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끝났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후련한가요? 글쎄요. 후련하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더군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화영은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화영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은지가 자라난 곳이고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지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잠깐 볼 일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화영 씨를 만났다고요. 화영이 뭐라고 하느냐고 묻길래 매달리며 계속 울었다고 대답했죠.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괜찮냐고 물으니 엄마가 화영 씨한테 그렇게 한 거, 나 때문이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참을 수 없었어. 은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은지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화영의 무너진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제가 한 일은 정당했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낡은 빌라에 산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깔보면 안 돼요. 화영은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아주 뼈저리게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민준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신나서 말했어요. 오늘 승진 발표가 있다고요. 저는 딸을 격려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팀장님한테 기대하라는 말을 들었대요.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줬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됐어. 대리 진급했어.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오늘 저녁 제 식당에서 먹겠다고 자기가 쏜다고 하더군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민준이랑 헤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딸이 자기 인생에 집중하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지가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식당으로 왔어요. 모두들 밝은 얼굴이었죠. 젊은이들이 저희 후배가 승진했다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특별히 푸짐하게 음식을 내왔어요. 젊은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은지가 제게 윙크를 했어요. 저도 웃어줬습니다. 한편 화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궁금했어요. 비서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영 씨가 강남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보증금 받아서 빚 갚고 나니 남은 게 없다고 했어요. 전세 아파트도 계약 만료돼서 지금은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요. 나이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햇살이 내리쬐고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죠.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청소용역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 청소를 맡게 됐다고 인사했어요. 김미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선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잠시 생각하다 떠올렸어요. 아, 화영이랑 함께 식당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괜찮냐는 미선의 목소리,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목소리. 그 목소리는 화영이었어요. 저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화영이 보였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소유한 건물을 청소하게 됐다니. 이건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배치한 거였죠. 화영은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걸레를 움직이고 땀을 닦았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쓰라린 걸까요? 그날부터 화영은 제 건물 청소를 맡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왔습니다. 저는 화영을 피했어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을 청소하러 들어왔거든요. 화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든 청소도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하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화영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죠. 그날 밤 은지에게 말했어요. 오늘 화영 씨를 봤다고요. 은지가 어디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식당에 청소하러 왔더라고 대답했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영 씨가 청소를 하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건물을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묻길래 용역회사에서 배치한 거라고 저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지? 저는 딸을 보며 말했어요. 뭐가? 화영 씨도 충분히 벌 받은 것 같아. 가게도 잃고 청소까지 하고.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했냐고요. 은지가 그건 아니라고 하길래 자기 잘못을 후회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힘든 거랑 후회하는 건 다르다고 설명해 줬어요. 사람은 진짜 후회해야 배운다고요. 은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화영이었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뭐예요? 화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를 구부려서 거의 90도로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래서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았으면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미 다 잊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화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알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화영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텅 빈 식당, 꺼진 테이블 불빛, 고요한 공기.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은지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요.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표정을 보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화영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더 배워야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은지가 퇴근하고 왔을 때 얼굴이 밝았습니다. 오늘 소개팅 제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회사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만나볼 거냐고 물었대요. 저는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만나보라고요. 딸의 얼굴에서 설렘이 보였어요. 민준과 헤어진 지 반년쯤 됐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볼 거라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요.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어요. 밝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한편 화영은 계속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제 건물에 와서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저는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고 숨이 가빠 보였죠. 저는 잠깐 멈춰서서 봤어요.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화영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계절이었죠. 화영의 인생도 은지의 인생도 제 인생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은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은지가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고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저한테 인사시켜줄 거냐고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죠.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민준과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영은 여전히 청소 일을 했어요. 몇 달째 제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식당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누가 쓰러졌다고요. 깜짝 놀라 나가봤어요. 화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하지만 사람이 쓰러졌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괜찮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직원이 화영을 부축해서 식당 안으로 데려왔어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한 잔 줬습니다. 화영이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더군요. 언제 식사했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대답을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더군요. 어제 점심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그러냐고 물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한 공기 퍼서 내왔죠.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계산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동전으로 계산하며 비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굶주린 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요?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계속 마음이 쓸쓸했어요. 화영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됐다고 말했어요. 화영은 죄송하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가서 일마저 하라고 말했죠. 화영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은지가 준호를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어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은지 씨 남자친구 강준호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서 오라고 말하며 앉으라고 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맛있다고 자랑을 많이 했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를 주문하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를 관찰했어요. 은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민준이랑은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은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나갈 때 복도에서 화영과 마주쳤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화영이 은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영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멈춰섰어요. 준호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은지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화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은지가 준호의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화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벽에 기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화영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지가 제 방에 왔어요. 오늘 화영 씨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얼굴도 수척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됐다고, 화영 씨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은지의 눈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눈이 아니었어요. 은지는 제게 화영 씨를 용서했냐고 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화는 안 난다고, 화영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제게 엄마도 이제 놔줘. 복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라고 말했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복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겼죠. 알았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며칠 뒤였어요. 화영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화영이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앉으라고 다시 말했어요. 화영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드세요. 화영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화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화영에게 정말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후회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안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뭘 배웠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해야 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화영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딸이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화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복수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프로포즈했다고요. 어제 저녁 강변에서요. 은지의 얼굴이 홍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사실 아파트 8채를 가지고 있다고, 식당도 전국에 80개가 넘는다고, 강남 건물도 몇 개 있다고 말했어요. 다 합치면 200억이 넘는다고요. 은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던 거라고, 은지가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으면 해서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자기를 속였다고요. 하지만 고맙다고,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준호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해 보였죠. 자기들도 평범한 집이라고, 아파트 전세 살며 아들 둘 키우느라 빠듯하게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바르게 키웠으니 그걸로 됐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제 딸의 시부모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은지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화영 씨를 초대하면 안 되냐고요.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뒤 화영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은지가 드리래요. 화영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오래요. 화영이 초대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봄이 왔습니다. 은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화창한 날씨에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화영이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셨냐고 말하자 화영이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시라고 말했어요. 화영이 조심스럽게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서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 보였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은지가 준호와 함께 입장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화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사하라고 말하며 옆에 앉았어요. 화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지가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정말 예쁘고 행복해 보인다고 화영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라는 친구가 우리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말했어요. 화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하라고요. 화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자기는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앞으로 잘 살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면 된다고 말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화는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감사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화영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어깨가 떨렸어요. 그때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화영 씨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화영이 축하한다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화영 씨도 행복하라고요. 은지가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화영이 조심스럽게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화영이 그 증거였죠. 저녁이 됐어요. 은지와 준호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떠나는 딸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아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화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도구가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손질한 모습이었죠. 손님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내왔더니 한술 먹고 눈을 감았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가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주방 보조도 한다고요.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사람들한테 음식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 자기 식당도 차리고 싶다고, 작아도 괜찮다고, 저처럼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는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화영이 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왔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동전이 아니었어요. 잘 먹었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봄바람에 화영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화영은 대가를 치렀고 교훈을 배웠습니다. 은지는 행복을 찾았고요. 그리고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한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달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복수의 계절이 끝나고 용서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화영이 증명했죠.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화영의 미소, 은지의 행복, 따뜻한 봄바람. 모든 게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식당 문을 열 거예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정성스럽게 만든 찌개를 내놓을 겁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제 행복이니까요. 진짜 부자는 따로 없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잘했다, 정수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낡은 빌라의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여자가 살고 있었죠.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인생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